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론 모두 불살랐습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 그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승리의 길,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마지막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안철수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모두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심정수 차장? 네, 그렇습니다. 투표는 모두 아마 마감이 됐을 시간인 네. 것 같은데 6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개표가 진행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상 안철수 후보로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손학규, 박주선 두 후보 역시 안 후보에게 축하한다, 격려의 인사까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결과는 거의 나온 거나 다름이 없지만 지금 안철수 캠프의 김경진 의원을 지금 저희가 전화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의원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계시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네. 현장에 취재진들 해가지고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결과가 몇 시쯤 총 집계가 나올까요? 대략 한 7시 조금 넘어가면 나올 것 같고요. 7시 네. 20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오늘 투표가 한 11,000명 정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현장 투표 80%하고 여론조사 20%거든요. 그래서 어제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밀봉돼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금 송부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최종적으로 그걸 합산해서 발표를 하는데 대략 시간은 7시 한 2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거의 확정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후보로 확정되면 선대위는 어떻게 지금 박지원 대표를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 당이 지금 총체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거대책본부를 꾸릴 생각이고요. 네. 내일 아침 일찍 아마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가 서로 이렇게 회동을 하셔서 네. 선대위 구성에 따른 아마 인선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그 양자구도 1대1 문재인 후보와 1대1 양자구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계속 양자구도를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무슨 네. 특별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과 우리 안철수 캠프 측의 차이와 저희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그런 전략을 잡고 있고요. 네. 그 문재인 캠프 쪽은 뭐랄까 조금 이렇게 왼쪽에 쏠려 있으면서 네. 그 내부적인 어떤 지지의 결속은 굉장히 강하지만 반면에 배타성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이 이 문자 폭탄이라는 이런 것들이 선거판에 있어서 양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당장에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과거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박원순 시장도 넌더리가 난다 그랬고 안희정 지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 친문 세력의 배타성 때문에 결국은 독자적인 창당까지 했었던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양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그 집권하려고 하는 이 친문 세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네. 그리고 반면에 저희 안철수 쪽에서는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들, 네. 또 경제나 복지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입장들, 네. 그러면서도 여기저기 재반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세, 네. 이런 자세를 극대화시켜서 선전함으로써 네. 이 양자 구도를 분명히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양자 구도에서 계획을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교묘하게 문 캠프에 대한
평안과 함께 대조적인 부분에 강조를 네. 해주셨습니다. 자, 네. 오늘 결과 7시 정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지금 네. 결과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심정수 차장. 네. 지금 김경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양자 구도에 있어서 어떤 전략이 뭐냐 그랬더니 특별한 전략은 없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편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 통합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쨌든 문재인 그 후보가 계속 그 경선 기간 동안 적폐청산이라든지 뭔가 분노 뭐 이런 말들을 강조했던 반면에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기간에도 통합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연대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긍정적인 얘기 같은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부터 일단 차별화를 꾸준히 하겠다. 그리고 특히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도 보수 표심이 어디 갈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안정적인 내가 모두 끌어안겠다.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계속 확산시키고 또 안철수 후보 재밌는 거 요즘에 보면은 말을 하면 하는 대로 뭔가 실현이 되는 느낌이 사실 들기도 해요. 자신감이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될 거다 하면서 실제로 지지율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이미지를 계속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문재인 후보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국민의당 이야기에서 항상 문재인 후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국민의당 관련된 분들께 여쭤봤을 때 민주당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다 무조건 하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게 양자 구도가 가장 유리한 구도냐, 또 양자 구도를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짐작하건대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네. 양자 구도가 된다면은 다자 구도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 측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딱히 그렇게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순간 과연 어떻게 판세가 변할 것이냐, 정말 그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확신도 없을 것이고요. 또한 또 양자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또는 이제 바른정당과 연대, 단일화, 연합을 한다면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결국은 이제 출마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네. 국민의당 내부 핵심 참모들 중에서도 그 방법이 무엇인지 글쎄요. 어떤 비책을 생각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을 김경진 의원을 통해서 전화 연결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사실은 이 양쪽의 입장을 골고루 듣기 위해서 민주당 특히 문재인 후보 측 캠프에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극구 고사를 하고 그냥 반응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다라는 답이 돌아왔고요. 저희가 전화로 접촉을 시도한 사람만 한 6, 7곳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정중하게 전화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편향된 이야기로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오늘 마지막 경선을 치르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남다른 곳입니다. 충청도 그리고 대전입니다. 왜 그런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전은 제게 고마운 곳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바로 고쳐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 캠퍼스 내에 두 센터가 있어서 둘 다 한번 이야기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자맹을 마치고 행보로 이제 여기를 지나갑니다. 자맹한 적 없습니다. 계속 백주대낮에 다녔습니다. 제 직장이었었고 지금은 그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대전 말령시 50분 역대 선거를 보면 중원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무너진 야당을 여기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의당에 이번 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대전 말령시 50분
이곳 대전은 제가 청춘 콘서트를 시작한 곳입니다. 대전은 국민의당이 창당한 곳, 정치혁명 발원지입니다. 대전, 충청, 세종은 저 안철수에게 약속의 땅입니다. 승리의 땅입니다. 대전 말령시 50분. 자, 영상 구성을 보니까 진짜 안철수 전 대표 매 정치 생명의 중요한 순간마다 시작과 끝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또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충청도의 마음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자, 이 충청 민심을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안철수 지금 후보께서는 뭐 부산에서 태어났고, 네. 또 호남의 사위, 예를 들면 지금 부인 김미경 여사 같은 경우에 여수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보면 호남의 사위가 왔다 해서 호남 지역을 또 상당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고요. 네. 그러면 수도권은 어차피 팔도 사람들이 다 모이는 동네다. 네. 그러면 충청인데, 충청 지역은 또 본인이 카이스트에서 근무했던, 네. 일했던 교수로서 그런 인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중앙당 창당 때도 그렇고요, 총선 때도 그렇고, 지난해 대전 동구청장을 했던 그 한영택 청장을 갖다가 최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초단체장을 갖다가 최고위원을 한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전 후보가 네. 지금은 이제 이등을 해서 이제 그 본선에 나가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안희정 후보가 그렇게 돌풍을 일으켰던 원인 중에 하나가 중도 보수층을 외연을 확장하는 네.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빠진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뭔가 그 안희정을 지지했던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안철수 의원에게 가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대전을 강조하면서 충청 대망론을 이제는 좀 적게 되는 상황에서 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렇군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충청 민심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던 중원의 또 국민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기회를 잃었고,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잃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계산. 심정숙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부 차장으로서 충청 민심 안철수에게 갈 수 있을까요? 뭐 오늘 어디 여론조사에서 성향 분석 같은 것들을 해놨는데 충청이 TK 대구 경북보다도 지금은 그 이념적으로도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은 걸로 또 그런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원이 호남 쪽보다 아마 유권자 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원을 잡아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네.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많은 충청의 민심 누가 얻을 수 있을까,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제가 충성 민심 어떨 거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답은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정숙 차장이 저희가 1, 2위 순위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인생 그래프를 봤는데, 우리 이번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심정숙 차장. 자,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와는 좀 결이 다른 삶을 네. 살았습니다. 거제도 근처긴 한데 부산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네. 부친께서 부산에서 아마 한의사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재력적으로는 그렇게 의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이제 나름 평탄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에서 성적 아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근데 또 중간에 유년 시절에 라디오를 직접 85년도요. 라디오를 직접 조립하고 독서광이었다. 자연계 쪽 이런데 그 성적도 아주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서광은 저 때부터 지금 그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독서량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안철수. 저도 후보. 사실은 어렸을 때 라디오 조립 잘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86년도에 서울의대를 네. 좋은 실력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의대를 진학한 다음에 80년대에 뭐 많은 사람들이 뭐 86학번, 386번에서 운동권을 했지만 안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나 카톨릭 학생회에 그 소속이 되면서 의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 굉장히 뭐 그 본인이 깨달았던 일화 같은 것이 있는데 복지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됐다. 약을 공짜로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나눠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그 귀한 거나 가치를 모르고 복용률이 잘 안 먹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네. 100원씩을 받았더라. 100원씩을 받고 약을 유상으로 공급을 하는 식으로 줬더니 사람들이 그 약의 가치를 귀하게 알고 오히려 아픈 사람들, 환자들 복용률이 높아지더라. 아하. 그래서 그때 어떤 복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런 것들이 싹 트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그때가 그다음- 대학교 1학년 때네요. 네, 그런 생각을 이제 어렴풋하게 했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의대 박사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곧바로 의대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사, 고부에 하여튼 공부하고 아주 인연이 깊은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의대 박사 과정을 하면서 또 컴퓨터에 굉장히 심취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심취했다는 얘기도 있고 게임을 좋아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물론 이거는 세간의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됩니다. 그 네. 백신 개발하는 것이 아주 인기가 좋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안철수 연구소를 설립해서 사장님으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요. 네. 2009년에는 사실 저게 중요한 해인데 왜 무릎팍 도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춘 콘서트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자, 사장님으로서 대표에서 그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대중적으로 본인의 어떤 공적인 철학 같은 것들을 알리면서 네.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사게 되고요. 그다음 2년 후인 2011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그 무대에 뛰어오르게 됩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 거의 추대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무려 그때 서울시장 지지율이 50%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 지지율이 그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였던 그 박원순 시장 5%였는데 네. 정말 통 큰 양보를 하면서 아름다운 양보다 이런 식으로 당시 야당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불출마를 하게 되는 그런 곡절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심 차장이 왜 하필 2009년도에 청춘 콘서트를 열었던 중요한 해인데 이거를 무릎팍도사 프로그램을 썼냐 그랬더니 우리 작가가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하네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대중적인 이미지를 퍼뜨렸던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청춘 그래서 콘서트를 무릎팍도사. 하면서 그렇게 지상파 프로그램 예능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중화가 된 해가 네. 이렇게 굉장히 대중에 네. 공개된 그 해가 29년. 자,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인생을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긴 해요. 고등학교 때 뭐 정확 4번 맞은 문재인 후보와 비교하기에는. 자, 그런데 이 인생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뽑자면 어디를 꼽겠습니까? 저는 손수호 일단 변호사. 뭐 중요한 순간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 다 중요하죠, 물론. 예. 백신을 처음 개발한 시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988년 네. 혹시 이때 본인의 컴퓨터를 이걸로 고친 적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뭐 10살 좀 넘은 나이 때문에 아, 그런데요. 일단 저때 의사지만 의사로서 컴퓨터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백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러한 백신을 만드는 그런 그 회사를 큰 회사로 만들었고 네. 아직까지 그 회사가 여전히 큰 회사로 존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강점이 이공계 관련해서 과학 관련된 그런 강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네. 여전히 컴퓨터를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V3 백신 하면 알잖아요. 네. 이렇게 대중적인 인지도도 얻고 또 과학 분야에 있어서 자신감도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거슬러 네. 가다 보면은 이런 백신을 처음 개발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하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저희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던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만의 원칙이 있다. 직업이 여러 개였지만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원칙. 뭡니까? 이 그림이 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건가요? 빨간불에는 건너지 않는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원칙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아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그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술을 마시고 좀 취해서 빨간불에 이제 건넜답니다, 길을. 네. 그래서 그거를 다음날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네.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네. 실제로 그 후에 카이스트 안에 새벽에 차가 없는데도 네. 지나가는 차가 정말 없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절대 건너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처럼 본인의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이런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점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네. 보면 약간 고지식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저분 비슷한 일화가 유명한 게 호텔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막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늦었어요. 안철수 후보 삥 둘러서 인도로 아무도 안 보는데 네.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게 천천히 왔다는 네. 아주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범생이자 원리 원칙에는 어쨌든 입각한 그런 아주 모범생 타입이라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고지식하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네. 있지만 또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오를 사람으로서의 불법을 해서는 신뢰감 안 된다. 그리고 믿음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리 원칙에 절대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안철수 전 대표 프로포즈 할 때도 안철수식 프로포즈를 했다는데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도대체? 안철수식 프로포즈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예. 김미경 부는 저희 의대 1년 후배죠. 근데 네. 특별한 프로포즈는 없었다라고 하고 네. 서희 아빠 졸업식 있던 날 일가 친척이 총출동했다. 그때 인사드리고 난 후 자연스레 아내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대학교 때 아주 유명한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네. 네가 내 부인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네가 내 남편 안 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이심전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프로포즈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맺어지는. 그러니까 안철수다운 어떤 프로포즈? 네. 혹은 안철수다운 어떤 그 애인 대하는 법? 뭐 이런 게 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빨간 신호등에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는데 연애할 때 프로포즈를 꼭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그거는 지키지 않는데 심 차장 어떻게 보세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자, 국민의당 후보로 선출이 유력한 가운데요. 어제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대진표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어떤지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심정수 차장. 네. 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유승민 이 4명의 후보 아주 그냥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셋을 두고 네. 이 셋을 뭉뚱그려서 네. 저들은 적폐연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후보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3명과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으면 적폐연대다, 청산돼야 될 대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측을 향해서 친노, 이미 한번 노무현 정부의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이 내려진 상태에서 무능력한 상속자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 쪽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나름 묘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얼치기 좌파다. 지금 같은 표심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우파고 저기도 얼치기 좌파다. 좌파긴 좌파인데 얼치기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유승민 후보하고 또 두 우파의 보수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티격태격이 점입가경입니다.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성완종 사건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무자격 후보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한테 일격을 가하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유승민 고사 작전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되는데 네. 지금 큰 집으로 돌아와라. 유승민 후보 빼고 나머지 바른정당들은 다 우리 당, 한국당으로 다시 큰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한다. 이런 작전으로 지금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이 있죠. 그런데 가끔 조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호감도입니다. 호감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하지도 않는다.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 나오기도 하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죠. 한번 몇 네.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대선 후보별 호감도 질문 내용이요. 이겁니다. 귀하께서는 문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보기가 싫음, 매우 싫음, 좋음, 다소 좋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결과를 설명해 주시죠. 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3명의 후보에 대한 조사인데요. 네. 우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음 13, 다소 좋음 20, 그리고 중립적이 21입니다. 다소 싫음이 14, 그리고 매우 싫음이 31로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걸 볼 때 매우 좋음과 다소 좋음을 합힌 우호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제 싫어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좀 다른데요. 딱 보시기에도 중립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보다 굉장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립적이라는 의견인데요. 반면 매우 좋음도 조금 적고 또 매우 싫음도 역시 적습니다. 네. 따라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인데요.
여기는 좀 더 특징이 더 명확합니다. 네. 매우 시름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다소 시름까지 합해보면은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이 조사 결과를 본다면은 참 조사 결과 보기 싫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안 좋은 결과인데요. 네. 반면 또 이제 매우 좋음과 다소 좋음을 합해도 10% 조금 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뭔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호감도 조사, 싫다, 좋다, 매우 싫다, 매우 좋다, 이런 게 투표 결과에도 영향을 끼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까 좀 전에 홍준표 의원은 보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점, 67% 뭐 이렇게 네. 올라가는데 최근에 언론 매체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 했어요. 무슨 연예인 선발대회를 하냐. 아, 인기 투표도 아니고. 네. 예. 그래서 호감도 개의치 않는다. 네. 그래서 당연히 싫은 소리나 바른 얘기 하면은 싫은 소리 같이 들리기 때문에 네. 다만 우리 호감도라도 이렇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당신이 이 후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이느냐, 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도로 갖다 우리가 호감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권유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면 곧 표의 확장성, 네. 확장성에서 유리하다. 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크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호감도는 무시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투표 결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게 또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